네, 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신 논리 무료 특강, 추석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유튜브 라이브 이후에도 볼 수 있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걸 미리 얘기 안 해줘요. 왜? 중간에 그럼 나 나중에 들어야지. 그래 슝 하고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를 안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왜? 불안해할까 봐. 막 수업 속도를 못 따라가서 라이브 끝나고 바로 내려가면 어쩌지 그래서 너무 문제 풀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 거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을 못하고 너무 허둥지둥 수업을 들을까봐 미리 공지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시간에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듣고 나서도 올라가 있을 건데요. 유튜브에도. 그래서 여러분 현장반도 수업을 하고 그리고 좀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려가는 시점이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올라와 있는 건 아니고요. 논리학 딥러닝, 논리학 강화 약화 딥러닝이라는 강좌가 개강되는 시점에 개강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0월 말까지 들을 수 있겠네. 오, 넉넉하네. 나가자! 이럴 거야.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대신 이 라이브를 진행하는 동안 교재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가 잘 됐다는 반응이든 뭐 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든 이 라이브 채팅창에서 근데 또 수업 안 듣고 너무 채팅놀이 하지 말고 많이 올린 사람을 선정하는 게 아니야. 채팅창에 채팅을 많이 올린 사람이 선정되는 건 아니고 뭔가 이제 유의미한 질문을 올렸다. 아니면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이죠. 뭐 연구실에서 고를 건데 저도 몰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치? 연구실 기분 좋은 기준 있겠지. 어쨌든 그래서 이 쿼터 홈트 원이라고 출간된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어휘, 문해, 사고력. 그래서 최근에 출간이 돼가지고 이제 연휴 앞뒤로 배송이 시작이 된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이벤트 하도록 할게요. 현장 제 수강생들은 지금 올 때마다 주간물로 받고 있죠. 그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외부생들은 책 사서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라이브만의 또 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 와 이거 연휴의 시작 토요일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이 아침에 그지? 난 9시인 줄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정말 새벽같이 샵을 잡았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바보같이 하자. 당연히 9시겠지? 그리고 가자 아침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번 특강 망했구나. 이렇게 돼가 깎아도 준비했는데 깎아 다 남았어. 막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다 먹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너무 빨리 왔더라고. 너무 멍충이. 자 어쨌든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서 오늘 특강의 주제가 뭐죠? 2025년 인사혁신처가 원하는 논리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험이 어느 수준까지 원한다. 우리 쫄지 말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오늘 특강은 여러분들의 멘탈을 지키면서 과한 논리에 대한 학습을 방지하는 고로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선생님 수업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전에 논리학을 아예 배운 적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걸 가정하고 하는 거라 오히려 나 논리 좀 했다. 논리학 수업 좀 들어봤다. 선생님 수업 중에 제 것 중에도 뭐 독해 알고리즘을 다 들었어요라든가 쿼터 홈트 원이라도 했다. 그러면 좀 쉬워서 시시할 수도 있어. 근데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들어있는 문제는 거의 폼이에요. 폼. 그래서 인사혁신처 출제기조 문제도 있지만 제가 1교시 진행할 때 이미 기출된 것 중에 논리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증명된 굉장히 이 인사혁신처의 시선이 이미 담겨 있는 문제들로 1교시가 출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본 문제들이 들어있더라도 제가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르죠.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맞나요? 기호화가 맞나요? 이런 논쟁들 엄청 싸우더라고. 끝내줄게. 두 방식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지 둘 다 보여줄 거거든. 그래서 이미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었더라도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이 될 거고 그 논란 종결의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커뮤 같은 데서 싸우지 말고 그냥 이거 들으면 끝나. 남들하고 막 말 섞을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가 논리학의 범위는 했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가 예측 범위가 많으면
프린트 장수가 막 이랬었어야 되지. 내가 그냥 책을 줬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그렇게 안 했죠. 몇 페이지 안 되죠, 지금. 논리학 범위라고 하는 게. 그럼 이미 기출된 논리학 범위들부터 볼게요. 그럼 논리학이 이미 기출된 적이 있어요? 부터 출발해. 못 알아본 거야. 논리학을 내재시켜 놨는데 못 알아봤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이 문제, 이 지문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인사혁신처 출제기조 전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논리학이 새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죠? 근데 공문을 보면 인사혁신처가 출제기조 전환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공문을 보면요. 논리학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아예. 그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기형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추론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추론형을 증가시키겠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추론형이 논리밖에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없던 논리를 넣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죠. 그럼 여기서 출제 기조 전환의 핵심 포인트는 암기형이 사라진다예요. 맞죠? 누구도 출제 기조가 전환돼서 논리가 새로 삽입됐다라고 하지 않았어. 인사혁신처에선. 근데 그걸 시장에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께 잘못 전달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정보들이. 그래서 마치 출제 기조 전환의 핵심 이슈가 논리인 것처럼 와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얘기 뭐하러 하는 거냐? 그 논리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냐? 아니죠. 여러분 제가 누구예요? 2년 전부터 100일 기도에 논리 넣어가지고 욕먹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2022년 2021에도 있어요. 심지어 저는 언젠가 들어온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선언 같은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인사혁신처가 공문 따위 올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 논리 그냥 넣어도 할 말 없다고 생각했어. 왜? 여러분 교과서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인사혁신처가 알려주고 나서야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의 교과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교과서에 논리적인 항목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아예 교과부에서 논리학 이론들을 정립해서 이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NCS, 피셋, 다른 공직 관련이나 공사, 공단 이런 데에서 다 내고 있는데 우리만 안 내야 되냐고요. 그러니 저는 사실 그런 건 선언 같은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언제든 쑤셔 넣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년 전 정확히는 3년 전 100일 기도부터 논리 문제를 넣고 있었습니다. 논리 문제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근데 제가 올해 왜 여름에 논리책을 내지 않았을까요? 논리책을 안 냈다? 논리만 만든 책을 안 냈다죠. 독해 알고리즘에 논리 들어있죠. 강화약화 들어있죠. 근데 제가 그런 강화약화 형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겁을 안 들인 거예요. 그거 원래 나오던 거거든요. 비판 추론에서. 그러니까 사례 추론과 비판 추론에 선지의 강화약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지 그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풀이 과정에서는 사례 추론과 비판 추론입니다. 그래서 제 독해 알고리즘 교재에 사례 추론, 비판 추론에 그리고 화법에 강화약화형이 들어있죠. 자, 그 다음 또 언어학에도 강화약화를 묻힐 수 있잖아. 사피어워프 못 봤어요? 그쵸? 자, 그러니 논리 추론 따로 있고 그리고 단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책으로 따로 내면 엄청 잘 팔렸겠죠. 근데 제가 그걸 내지 않은 건 독해보다 그걸 먼저 공부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해력이 약한데 논리부터 배운다고 해서 논리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독해 알고리즘으로 기본적인 기본 유형, 그 기본 유형에 대해서 문해력을 쌓아야 명제 자체를 잘못 읽어서 조사 잘못 읽고 어미 잘못 읽어서 기호화 자체를 틀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삐꾸처럼 그리는 그러니까 그 문장을 못 읽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독해력이 있어야 결국에 논리력으로 넘어가고 독해력이 있어야 추론력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일반적인 독해력이 없으면 논리를 시작하면서 끼운다고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논리책을 이제 가을에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이 기다리신 분들께는 제 그런 커리큘럼의 의도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독해 알고리즘으로 워밍업을 충분히 했죠. 그러면 독해 이제 알고리즘 하고 나서 꼭 논리학 딥러닝을 해야 되냐?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냥 문제풀이량을 증량하고 싶으면 논리학 딥러닝을 더 하는 거지 논리만 따로 덮을 필요도 없어요. 독해 알고리즘과 쿼터홈트면 그 범위 바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멱살을 잡으러 와. 그 바깥에서 나오면 알았지? 어디다 걸어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그 밖에서 낼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자, 요 정도의 이론이랑 이 이론에서 조금 더 팽창된다 싶은 부분들이 있다. 설에서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범위는 자, 추석 특강만으로도 이번에 출제기조전안의 예시, 평가 부분 그 부분은 다 들어가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혹시나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범위에 예시평가에 안 들어간 거 있나요? 그걸 설에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조건명제의 역이 대우의 활용. 이전에 기출에 이런 게 언제 나왔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상황가정으로 풀어서 그렇지 이렇게 명제를 쓰면 훨씬 빠르게 풀리는 문제 있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지문의 내용을 읽어볼게요. 2개 이상의 단순 명제로 구성된 합성 명제.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야? 견문장.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그 문장들이 명제였다면 견문장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합성 명제 중에 만일 A라면 이 얘기가 이렇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몽땅 이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합성됐다고 해서 명제와 명제가 다 이 꼴은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면 요 꼴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만일 요거 뭐로도 바꿀 수 있겠어? 만약 그리고 빼도 돼. 자, 여러분, 얘가 꼭 필요해? 아니, 얘 생략돼도 된다니까. 만일, 만약 없어도 뭐뭐라면이라는 말 자체가 가정문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건 이미 앞부분에 대해서 참이나 거짓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라면, 여기 밑줄, 그 다음에 뒤에 B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명제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걸 조건명제라고 하고 이때 A를 조건, 그 다음에 B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전건, 후건이라고도 말을 해요. 자, 전건, 후건이라는 말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선생님 그냥 앞에 있으면 전건이고 뒤에 있으면 후건이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 문장이 무슨 문장인데? 그거 조건문 형태 맞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기지 않는 문장이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서 전건, 후건, 그리고 기호식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표준 형식인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긴 문장이라면 식을 쓰고 싶을 땐 이 문장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잘못 읽는 문장형이 여기 있어요. 자, A면 반드시 B다. 이건 알아. A이면 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조건문이네 한단 말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요 2개의 문장들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A가 앞에 나와요? B가 앞에 나와요? B가 앞에 나오죠? 후건을 당겨가지고 앞에다 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명사가 왼쪽이 아니야. 그쵸?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기호를 쓰니까 자꾸 뒤집어 그리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B일 경우에만 A다. 그 다음 B에 하나요? A다. 사실 이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B가 꼭 필요하단 얘기야. 그쵸? 근데 선생님, B가 결론이라면서요. 근데 그렇게 하면 B가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할 때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도 조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대로라면 왼쪽이 조건, 오른쪽이 결론이잖아. 근데 필요충분 조건의 식을 보면 왼쪽에 필요 조건, 왼쪽에 충분 조건, 오른쪽에 필요 조건 이렇게 쓰잖아. 양쪽에 조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논리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고정된 게 아니야, 좌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명제가 이 명제와 같은 말이래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같은 말인지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기호하면 모두 다 A를 왼쪽에, B를 오른쪽에 두는데 이건 기준값인 이 구조대로 변환해서 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생긴 다른 문장형들을 저 별표 형태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이런 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해력 훈련부터 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B일 경우에만 A가 된다. 그리고 B에 하나요? A다. 자, 이 부분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까요?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개념을 증명할 때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 B, 기호식을 이렇게 왼쪽에 놓여 있는 전건을 작은 원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놓여 있는 후건을 큰 원에 넣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봐도 어때? 이렇게 됐죠? 이거를 기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줘. 자, 그 다음에 이게 저 앞으로 가서 기준 이 표준형의 명제를 봤을 때 A면 반드시 B이다죠. 봐봐요. 어떤 면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죠. A야. 그건 B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A이자 B죠? A라면 B다가 맞잖아요. 자, 그 다음 B일 경우에만 A다. 자, 그러면 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B가 충족이 되어야 이 내부 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B일 때만 A고 이 바깥에 not B. B가 아닐 땐 뭐가 될 수 없죠? A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A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게, 강조한 게 이건 거예요. 이해됐죠? B 바깥에선 A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B 바깥에선 A가 나올 수 없어. 이 말을 대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명제는 이걸로, 그 원명제는 이 기준 조건문 기준으로 썼을 때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려서, 자, 요것도 이해했잖아. 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이 말은 대우나 다름없어요. B가 아니라면 A도 될 수 없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부정 표현을 물결로 하거든요. 그러니 이 기호와의 대우가 어떤 꼴이 될까요? 요 꼴이 돼요. B가 안 되면 A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외우지 말고. 아, 조건문일 때만 요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조건문과 똑같은 문장 표현들을 눈으로 볼 땐 라면이 없지만 이구조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같은 의미인가 판단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A면 B다 라는 말과 B가 충족되지 않으면 A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말이 왜 같은 진리값을 가지는지 대우까지 한 방에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문에 A라면 B다가 있을 때 B가 아니라면 A가 될 수 없어 라는 말도 참이죠? 근데 이제 문해력이 약하고 거기다가 요런 것도 배운 적이 없으면 그냥 둘 다 못 알아봐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해도.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논리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원명제가 A라면 B다일 때 그 역은 하면, 자, 이땐 그냥 전건 후건의 위치만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B라면 A다. 자, 요거를 자꾸자꾸 문장으로 써버릇해. B라면 A이다. 자, 기호식을 보고 문장으로 전환하고 문장을 기호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냥 속으로 암산이 돼요. 근데 바로 암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라면 B이다랑 A라면 B이다. 그리고 B라면 A다가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이 아니죠. 바로 조건과 결론을 뒤집었는걸요. 같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참일 때, 이 말은 거짓이 되는 걸까요? 다른 말이니까? 다른 문장이면 거짓이다가 입증이 돼? 아니, 나랑 다르면 인간 아니야? 그쵸? 자, 그건 이 A라면 B다라는 기준 명제로는 알 수 없다가 되어줘. 그래서 이걸 거짓이라고 판단하셔도 안 돼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 도출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역에 대해서 물음표를 빡 때려주세요. 물음표. 알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이를 볼게요. 이라는 개념은 얘를 그대로 둬. 전건 후건을. 근데 부정으로 올렸네. 그러면 A가 아니라면 B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은 같은가요? 또 다르죠. 그래서 이 역시 참도 거짓도 알 수가 없어요. 도출 불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B의 위치가 앞으로 밀려왔던 B가 아니라면 A일 수 없지. 바깥원으로 나가버리잖아?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우가 이것과 어때요? 논리적인 진리값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다. 그리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잘못 어디서 이게
띄엄띄엄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선생님 대우는 무조건 참이죠. 아니 원명제가 뭔데? 원명제를 기준명제라고 해요? 원명제가 거짓이면 대우가 뭐야? 거짓이잖아. 근데 선생님 그냥 대우문이면 참이죠. 막 이러는 거야.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그치? 저 원명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건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문제 여기까지 딱 이거밖에 안 배웠는데 이 문제를 진짜 초스피드로 풀 수 있게 되거든요. 자 몇 년도 기출이죠? 2022년 지방직 9급이죠. 내가 풀 시간 줄 것 같지? 아니 그냥 할 수 있어. 쟤 배웠잖아. 시간이 왜 필요해? 그냥 바로 볼 수 있다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문장들만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부터 읽지 실전에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나 쉽게 풀 수 있었는지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지 않아도 풀 수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여러분 만약 뭐뭐일 경우 여러분 못 알아보셨어요? 뭐뭐 라면이 아니라 경우라서 만약은 어쩔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 알아볼 수 있게 만약 뭐뭐일 경우 요거 똑같이 조건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이라면 하면 되잖아. 과학일 경우 이것도 과학이라면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얘 좌우 뒤집을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일 경우나 이라면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죠? 알 수가 없어. 참일지 거짓일지. 미정의 앞부분이야. 그죠? 자 그래서 그럴 경우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요한 항목을 뜯어서 옆에 내려놓으면 그냥 기호화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잡아요? 과학 여기서 유의미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과학 화살표 유의미 잘하셨어요. 그러면 돼요. 저는 아예 이렇게 해버려요. 아이 귀찮아. 그치 뭔지 알겠지? 자 그 다음이에요. 자 여기서 그들은 유의미한 문장의 기준으로 검증 원리라고 부르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검증 원리란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의미하지 않으면 뭘까? 무의미지? 그쵸? 유무에는 중간이 없어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 읽는 거는 어휘력.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바꿔 읽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문장 이게 검증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의미, 무의미, 그러니까 유의미, 무의미 요거를 가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선생님 조건문이 아닌데요. 조건문으로 바꾸면 의미가 왜곡돼요? 아니죠. 그리고 조금 뒤에서 정언명제라는 걸 배울 건데 A는 B다 이럴 때 모든 A가 예외 없이 B라면 조건문으로 전환이 돼요. 그게 바로 얘예요. 그래서 여기다 써줄까요? A는 B다라는 말도 이게 모든 A가 가능하다면 그쵸? 그땐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댔죠. 그때 예외가 있대요?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박스, 이 두 번째 문장도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 참 거짓을 진위라고 합시다. 검증 가능하지? 그럼 진위를 검증 가능한 문장은 유의미. 그럼 여러분 얘 대우 만들어 볼까요? 배운 김에 써먹어 봅시다. 그러면 얘 대우 만들면 어떻게 되게? 이쪽으로 옮기면서 유의미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 무의미. 무의미하다면 무엇을 충족 못했지? not 검증. 검증 원리를 따르지 않은 거야. 그럼 검증 원리 통과 못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 뒤에 있는 문장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그렇게 돼.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예로 들어보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유의미한 문장이랑 무의미한 문장이랑 예를 들어주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앞에 나온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는 거죠. 이럴 때는 자, 이렇게 논리처럼 배운 사람들은 이 부분 똑같은 속도로 읽을까? 맨날 시간 모자라다 그러지? 왠 줄 알아?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가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시선이 생기면 자, 여기 읽을 때는 좀 꼼꼼하게 읽고 여기서 콱콱콱콱 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봤던 얘기네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의 진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검증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추가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검증이 참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아니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우리가 진위를 밝힐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충족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진위를 확정하기 위해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기만 하면 참이다, 거짓이다를 아직 몰라도, 그쵸? 그거는 검증 원리를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증 원리의 기준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식으로 새로 세우는 문장은 아니고요. 여기 나온 검증, 이 기준을 얘가 보여준 거예요. 검증의 기준. 여러분, 검증의 기준이 뭐라고? 참이어야 검증된 거예요? 그럼 거짓이어야 검증된 거예요? 참이나 거짓이나 둘 중 하나가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참이나 거짓을 검증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될지 알 수 있다. 이걸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 더 갈게요. 자, 그러면 다 했어요. 자, 이제 선지를 봅시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그럼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우리가 첫 문장 있잖아요. 첫 문장을 볼까요? 첫 문장이 뭐 어떻게 그려놨었어요? 과학, 유의미였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우를 만들어 봐요. 어떻게 돼요? 무의미하다. 그러면 과학이 아니다. 첫 문장의 대우야, 그냥 1번이. 바로 끝나. 지문에서 거짓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문의 첫 문장의 대우가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건 제가 이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념을 수업한 거고, 실제로 이 대우의 논리를 써먹을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문을 읽고 1번 보고 아까 전에 적어놓은 이 식의 대운의 끝, 이거죠.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를 볼까요? 나머지 선지에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대요. 그럼 여러분, 또 우리 써먹어 봅시다. 이 말을 식으로 세워보실래요? 2번 선지를요. 2번 선지를 식으로 세워보세요. 이게 논리가 배우면 재미있어요. 자, 여러분, 많이 그치? 여러분, 조건 형식이 아니야. 벌써 기억이 안 나? 우리 수업 시간이 얼마나 됐어? 그쵸? 자, 처음에 제가 엄청 강조했죠. 왼쪽이라고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라고 오른쪽이 아니고, 그치? 많이 있으면. 그럼 이때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과학의 문장들 많이 유의미하다라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읽을 거야? 과학의 문장들 많이 유의미하다, 맞네, 이럴 거예요? 저거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돼? 이 유의미를 앞으로 당기고 과학이라고 해야지. 봐봐. 유의미, 과학. 과학이 아니면 유의미할 수 없지, 이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건 유의미가 왼쪽에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지문에 있었던 내용과 뭐가 되죠? 역이네요. 그쵸? 역은 참이다 거짓이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그래서 2번 땡. 근데 실전에선 답안 1번이 확실할 땐 2, 3, 4번 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검증 원리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무의미하대요. 요게 기준. 요게 기준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짚고 갔어. 검증 원리를 통과한다는 건 뭐지? 검증 원리를 통과한다는 건? 검증 원리를 통과한다는 건 뭘 찾아야 될지 안다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의미해지진 않아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달 뒤로 가면 되는 걸 알아. 그러면 어때? 검증 원리상 이게 유의미하거든. 그래서 이게 기준이 아니다. 무의미의 기준은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것. 괄호 부분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번을 볼까요? 검증 원리에 따르면 거짓인 문장이 무의미하다. 여러분,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의 기준이 거짓이 밝혀져야 돼요? 아니죠. 참이랑 거짓을 밝힐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똑같은 코드야. 그러면 여러분, 3번, 4번은 사실 같은 쟁점 선지예요. 이게 검증의 원리를 오해했나 오해하지 않았나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자는요, 1, 2번은 역이 대우의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대우는 참이지만 역은 알 수 없어, 이거 알고 있는지 보는 거고, 3, 4번은 검증 원리 기준 좋지, 똑바로 읽었어 안 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대로라면 이렇습니다. 기본적 독해를 못하는 사람은 3, 4번에서도 헷갈려요.
왜? 검증 원리 기준이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제 수업 들을 때 기빨린다는 분들이 많은데 공부가 그런 거예요. 정확히 잘 되고 있어요. 기가 빨리고 계신다면 공부가 되는 겁니다. 제가 기를 빠는 게 맞아요. 네, 근데 편안하면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운동할 때 안 힘들면 살 안 빠지고 있어요. 열량이 타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두뇌가 개발되고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빨린다고 표현을 한다면 정확합니다. 자, 어쨌든 머리를 쓰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왜 이렇게 냈을까를 생각해보면 기본적인 독해만 할 줄 알면 50%까지. 그러니까 정답 확률이 4개 중에 2개는 지워지잖아요. 검증 원리에 대해서 읽기만 했으면 되니까. 그러면 1, 2번이 남잖아. 이때 정말 생각을 해가지고 문장 문해력으로 풀어내는 사람도 살아남아요. 근데 논리를 알면 더 빨리 살아남아요. 이런 차이를 되게 정말 스펙트럼처럼 사람을 나눈, 되게 마치 수능이 등급형으로 나뉘는 것처럼 따따따 이렇게 나눈 진짜 소름 끼치게 잘 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2022년에 이 문제를 보고 됐어 이렇게 가는구나. 인사학 신처가 굉장히 정교해지는구나. 이 출제 방식이 굉장히 정확해지는구나.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자, 그다음 자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2번에 같은 애입니다. 2022년 그래서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의 수험생 평균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애 국가직과 지방직 점수 갭이 이렇게 난다고 이 2개 때문에. 이 2개가 9급 문제잖아. 그쵸? 그러니까 9급에서 이런 레벨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2022예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왜 그 뒤로 2023과 2024는 쉬웠는가 이런 얘기도 해드릴게요. 오늘 기출의 경향이나 난도가 왜 그렇게 됐는지도 다 얘기해 드릴 겁니다. 재밌겠죠? 거의 그 알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도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 그래요? 수험생 평균 점수가 확 떨어졌다. 합격자 평균은요? 만약에 합격자 평균도 10점씩 떨어졌으면 인사학 신청은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휴, 논리까지는 일반 추론까지만 해야겠다. 일반 추론 빈칸 추론까지만 하자.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합격자들의 점수를 보니 많이 안 흔들린 거죠. 그래서 인사학 신청은 결심했을 거예요. 괜찮네. 평균 점수가 우리의 지향점인가? 인사학 신청의 지향점이 평균 점수예요? 아니죠.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문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사람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변별력이 없으면 곤란하겠죠. 본인들의 목적에 맞춰서 시험을 내는 거지 수험 시장을 배려해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 어느 회사가 응시생들 좋으라고 문제를 냅니까?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찾지. 그 국가에다가 이상한 거 요구하시면 안 돼요. 국가도 어쨌든 고용주로서 지금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예시평가나 이런 거 나왔을 때 너무 어렵다라고 막 수험생들 편에서 싸워줬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막 저희가 피력한다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미 없는 외침이야. 여러분들께 심적으로 위로가 되겠지만 어차피 사람 뽑을 거거든. 다 뽑을 거 아니고. 자, 그러면 2번.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자, 발문.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이면 당연히 참을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이죠. 제가 얼마나 기본에 기준을 두는지 알겠지? 참임을 추론할 수 있는. 가끔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거짓이 추론됐어요. 자, 여러분, 안 돼. 그거 답이 될 수 없어. 자, 이렇게 얘기할 땐 항상 참임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은입니다. 선생님, 알 수 없어가 추론됐어. 이럴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볼게요. 컴퓨터에 자유의지 있을까? 나아가 컴퓨터에 도덕적인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을까? 제가 독해 쪽에서 이 유형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서두에 그냥 질문 나오면 대가로 빡 치라 그래. 이렇게 하라고. 이 질문을 왜 하겠어? 이것에 대한 답을 추구하겠죠? 자, 그러면서 컴퓨터는 다양한 전기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물리법칙, 프로그래밍 법칙, 뭐 하드웨어 속성도 그러면 이제 얘를 외우려고 막 그래. 그럴 필요 없고 저 질문과 좀 무관하다 싶으면 빨리빨리 가. 그래서 빨리빨리 가고 제가 펜터치 많이 해요? 아닌데. 필요한 데 많은데. 결국에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즉 컴퓨터는 이것까지 기다려. 접속어를 제가 굉장히 강조하죠. 그거 왠지 아세요? 축지의 기준이에요. 축지법이라는 게 원래 무협소설 좀 봐요? 어릴 때 좀 안 봤어요? 축지법이라는 게 원래 뭔지 아세요? 몸이 빠르다?
아, 땅을 접어서 뛰는 건데요. 자, 여러분, 땅을 접어서 무슨 개소리야 싶지. 근데 땅을 접어서 뛴다는 건 그 사람에겐 땅을 접어도 거치지 않아도 될 땅이 있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축지법 도구가 접속어야.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에서도 접속어에 굉장히 공을 들이죠. 접속어 활용을 못하면 절대 속독을 못해요. 왜?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하고 또 읽어야 될 부분 안 읽어도 되는 부분 눈으로는 읽지만 뇌에 기억 안 해도 되는 부분 구별을 못해. 근데 저라면 이런다는 거죠. 서두에 질문을 했다 해서 자유의지랑 여기 도덕적 의무는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닥 그래서 이거 다 외워야 돼? 하고 뒤에 보니까 즉이 있는 거야. 간추려 주겠지 이렇게 하고 즉 점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즉 점프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앞의 내용을 그래서 무슨 단어를 얘기해 주려고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 이렇게. 자, 그럼 이러한 시스템에 자유의지 있을까? 이런 시스템 무슨 시스템? 결정론 시스템. 그래서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에 자유의지 있나? 그럼 다시 어디로 가? 자유의지라는 질문으로 되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생각을 해야 돼. 저 대가로에 쳐놨을 거 아니야. 저한테 배웠으면. 도덕적 의무는 어쩌고? 그치? 이 생각도 해야 되지. 그럼 뒤에서 얘기해 주겠지. 이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럼 뒤를 읽을 때는 또 이 자유의지와 도덕적인 의무의 관련성을 찾으려고 읽게 되겠죠. 이게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전략적 어떤 의식 없이 여기 있는 지문의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외우겠다. 이게 미련한 독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이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결과가 하나로 고정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안 친다니까 나는 앞에. 다시 말해. 이러한 시스템에는 항상 하나의 선택지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또 치나? 기다려봐. 그런 뜻에서 하나의 선택지, 그런 뜻에서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 여기까지 와야 돼. 쭉쭉쭉.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 중요한 건 이 세 개야. 됐죠? 여러분 정말 논리만 할 줄 알았지? 아니야. 속도법도 하잖아. 자, 논리 문제인데 못 알아보면 어떡해. 자, 그래서 여기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과 이 용어가 나와요. 뭐 할 수 없음? 양립할 수 없음. 그럼 이게 그냥 어휘력으로 해결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꼭 논리 용어를 배워야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양립이 뭐예요? 둘 다 서다예요. 그러면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건 두 가지가 동시에 참이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양립 둘 다 참이될 수 없다예요.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어. 그러면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그리고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아? 그럼 자유의지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논리에서 모순관계, 반대관계 하면서 배우지만 사실 저는 인사혁신처가 얘가 모순이게 반대게, 모순이게 반대게 가려봐라 이렇게 문제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되지. 자,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건 자유의지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다에 이 논리 개념어가 들어가는 거죠. 이미 보세요. 2022년 지방직 9급에 필요 조건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해 못해서 점프하고 그냥 맥락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지방직 국어의 해설을 할 때 이거를 논리로 밀어붙여서 해설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논리로 밀어붙이지 않고 그냥 일반 추론형으로 풀 것인가? 선생님들은 다 고민이었을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저는 수업에서 두 가지를 다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풀면 빠르긴 해.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없으니까 독해로도 풀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인사혁신처 예시평가로 이렇게 푸는 것을 좀 더 속도상 지향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필요 조건이라는 말에 제가 체크 안 하고 뒤에를 치죠. 왜일까요? 때문이다지. 그럼 결국에 얘가 앞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인사혁신처도 생각한 거야. 필요 조건이라는 말을 몰라서 틀리면 어쩌지? 그러니까 얘를 결론으로 내면 애들이 타격이 너무 심할 거란 말이야. 근데 2022년이니까 9급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논리에 대한 얘기니 그냥 얘는 만약에 이 문장 하나를 이해 못해도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점프 뛰고 읽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다르죠. 2025년 보는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먹으면 어떡해? 그러면 이 문장 제가 펜터치를 하지 않았지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에 대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다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또 그려볼게요. 아까
A, 화살표 B 이렇게 해뒀죠? 그러면 이때 제가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논리 수업할 땐 좌충우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좌충우필. 그래서 얘가 충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 뒤집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자화상의 윤동주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치? 뒤집어서 막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실수를 덜 하라고 좌충우필 머릿속에 박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필요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다의 주어 잡아. 주어가 뭐예요? 그것과 다른 선택할 수 있다죠. 그러면 여기다가 다른 선택할 수도 있어. 다른 선택 가능하다. 그것이 그죠? 무엇에 대해서 자 여기서 자유의지의 필요 조건이죠. 그럼 여기 A의 자유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얘가 B 자유의지의 A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은 B가 필요 조건인 거죠. 근데 이런 문장 자체를 똑바로 못 읽어. 주어를 못 잡아. 여러분 그래서 문해력을 이제 문장 문법이라고 하면 좀 촌스러워졌는데 어쨌든 주어를 못 잡는 사람이 논리학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를 뒤집어서 읽어. A, B를. 그러면 이거는 뭐 주어가 뭔지 못 잡으면 답이 없거든요. 그지? 주격조사, 관형격조사, A가 B의 필요 조건, 이때의 구조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자유의지와 다른 선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선택 가능을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못 하는 거지. 그럼 이게 뭐야? 선지가 고정돼 있는 거야. 단 하나. 단 하나의 선택이지. 단 하나 선택. 그럼 이게 결정론이잖아요. 여기가 이원 바깥이. 그럼 여기다가 결정론적 지배의 법칙이 여기다가 놓이면 되는 거야. 여기다 놔. 다 했어.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 뒤에 내용이 너무나 쉽죠. 결국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 여기 컴퓨터가 있는 거야. 여기 컴퓨터가 들어가. 집합 끼워줄게. 컴퓨터 들어가. 컴퓨터 여기 있어. 그러면 다른 선택 못하지. 그렇죠? 다른 선택을 못하죠. 그래서 여기로 못 들어와. 자유의지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또 한이 있네요. 자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에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다렸어야지. 요거 기다렸어야지. 도덕적 의무. 저 서두에서 질문 때렸는데 나올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 요거 너무 중요하고 선지로 가기 전에 출제자가 원하는 걸 다 찾았나 생각을 해야 돼. 출제자가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안 물어볼 리가 없잖아.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잡아주고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에 그러면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애들 여기죠. 이런 결정론적 시스템에 무엇을 귀속시킬 수 없대요? 도덕적 의무를 줄 수 없대요. 그러면 이 말이 자 그대로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not 자유의지 그 다음에 not 도덕 의무 요거잖아 이 문장이. 그러면 이것의 대우가 뭐예요? 대우 도덕 의무 왼쪽으로 도덕 의무 부정 떼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뭐죠? 자유의지. 그러면 도덕 의무 어디다 넣어줘야 돼? 내가 다른 색깔로 할게.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컴퓨터는 결정론적 지배 법칙을 받기 때문에 자 다른 선택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다른 선택 불가능. 자 그러다 보니 무엇이 될 수 없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고 자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 보니 모두 도덕적 의무도 귀속되지 않는 거야. 됐죠? 끝. 자 그러면 가보죠. 컴퓨터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으며 도덕적 의무의 귀속 대상일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쵸? 컴퓨터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억 참. 그 다음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다면 요 노란 면적 그쵸?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죠. 맞죠? 그 다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할 수 없다면 또 여기네. 자유의지 못 가지죠. 너무 쉬운 거야. 그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참. 이때 슬픈 사람들은 다 참일 리가 있나?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다 참이면 왜 안 되죠? 얘도 4개 선지 중 하나인데요. 대등하게 25%의 확률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셋 다 참일 리 없어는 대체 어디서 나온 그죠?
비합리적이고 이걸 심리적이라고 인정하고 싶진 않다. 그치? 그럼 안 돼.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벤다그램을 자꾸 그려주시는데 시험장에서도 이걸 그렸어야 되나요? 얘를 안 그려도 이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린 거고요. 자, 그냥 가볼게요. 다시 얘를 두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를 좀 배웠다. 그럼 벤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서 거치지 않고도 식을 좌우만 똑바로 그리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냥 똑바로 그리면 돼. 여기서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에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야. 그러면 이 시스템에 지배를 받아. 그냥 이거는 기호식이 아니야. 그냥 컴퓨터는 이 중에 하나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자유의지는 양립할 수 없대요. 그럼 동시 참여될 수 없다. 이것도 기호식으로 할 거 없어. 자, 물론 이런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기호식을 하면 이것과 이것이 엔드 참은 뒤에 배워야 되는데 일단 예습 잠깐 하면 봐봐. 결정론적 지배의 법칙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가진 둘 다 엔드 참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쓰거든. 근데 이건 좀 이따 하자. 아직 연원 안 배웠으니까 이따가 2교시에 배울 거예요. 자,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만 그리면 돼. 필요 조건. 아까 그렸죠. 벤다이어그램 거치지 말고 그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좌충 우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으로 하면 얘가 충, 필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를 원만 안 그렸을 뿐이지. 그러면 필요 조건의 주어를 잡아요. 다른 선택. 그 다음에 자유의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냥 얘를 그리지 뭐 동그라미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시간 낭비인 거야. 얘 그냥 그리면 돼. 자, 머릿속에서 암산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적는 게 낫고요. 자, 그리고 또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에 도덕 의무를 줄 수 없고 그러면 도덕 의무, 자유 이렇게. 자, 연결했죠. 그럼 어때요?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면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결. 매개항으로 뭐를 쓰고? 자유를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끝.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애들보다 빠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치?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예습을 다 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거나 다름없어요. 자, 그러면 내용 보죠. 자, 여기서 필요 조건은 특정 결과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거 제가 지문으로 넣은 것들 다 교과서 지문이거든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나 땐 그런 거 안 배웠어. 나 때 몇 년 전이고. 그죠? 네, 나 때 교과서 개정이 몇 번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거 전생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걸 교과서 지문인데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죠. 사실은 이렇게 가르쳐서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는 말인데 필요 조건은 필수 조건이다. 근데 이 필수의 기준을 주관적으로 자기가 평가하려고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건 우리의 현상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문장이 알려주는 거예요. 문장이 얘를 필수로 두었느냐 아니면 얘가 문장이 필수가 아니게 두었는가 문장형을 봐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인간 안에 황인종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풀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너무나 보편적 명제일 때고 근데 설정인 명제에서는 적용이 안 돼.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낸 문제들을 봐.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적으로 표준형의 어떤 인간과 황인종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 이거를 필수 조건이라는 걸 어떻게 따지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따라서 B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 이걸 왜 결과라고 하죠? 우리 이 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B라는 결과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B라는 결론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A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를 갖추었다고 해서 B라는 결과가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술 자체가 그냥 기준 명제를 가지고 썼는지 아닌지 확정 짓지 말고 이걸 먼저 읽어보세요. A, B를 비우고 한번 생각해봐.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 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건 됐고 이 말은 여기 들어있잖아. 필수라고. 근데 이것을 갖추었다 해서 B라는 결과가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보장되는 게 아니다. 얘를 이해해야 돼. 자, 그래서 이 필요 조건을 보면 자, B가 앞에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야. B가 참이라면 그래서 B라는 결과가 참이라면 A 내부에 있죠.
그럼 A 당연히 참이죠. 요거 얘기하는 거니까. A 안에서 B가 일어나는데, 그죠? A가 없으면 나 돼. 여기서 B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B가 참이라면, 그죠? A는 당연히 참이지만 A가 확보됐다고 해서 B가 확보되는 건 아니라는 면적이 뭐죠? 바로 이 부분. 이게 바로 이를 갖추었다고 B라는 결과가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보장할 수 없다의 면적인 거죠.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필요 조건의 위치를 얘기를 하면, 그죠? 이렇게 A는 B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니 바꿔더니 필요 조건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준 명제로 얘기할 때 그냥 요거는 그냥 폼이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 별과 세모, 동그라미, 네모로 해도 되는 거야. 이랬을 때 여길 충, 여길 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준을 얘로 표현했을 뿐이야. 근데 이런 걸 보고 선생님들의 교재나 문제나 이럴 때마다 A, B는 미지수예요. X, Y 같은 거야. 근데 그거를 늘 똑같은 위치에 두고 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려는 폼으로 A, B를 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땐 A가 바깥원에 있어요. 그럼 이거 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 B, 작은 원, 큰 원, 이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필요 조건이라며 우필 이걸 기록하라고. 그래서 제가 A, B로 여러분들한테 암기 안 시키고 좌충우필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표가 머리가 왼쪽으로 오는 경우는 없어요. 알겠지? 화살표는 항상 오른쪽으로 그리고 좌충우필이요. 자, 그 다음 아이 뭐 헷갈려. 누구야? 헷갈리기 시작한 사람. 미지수야.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헷갈리면 A, B 다 지워버려. 알겠지? A는 A요, B는 B요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충분 조건 볼게요. 충분 조건은 특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A라는 조건을 갖추면 여기요. A. 그러면 B라는 결과 반드시 발생하지만 B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A 말고도 있더라. 여기 B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A 말고도 있다. 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결침 부분이 요 면적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 조건을 설명하는 방식과 충분 조건을 설명하는 방식은 둘 다 조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쉽게 기억해 봅시다. 필요 조건은요. 없으면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충분 조건은 있으면 있다예요. 자, 필요 조건 없으면 없다 해볼까? 자, 봐봐. A가 없으면 B가 없지. 그죠? A 바깥으로 뛰쳐나가면 B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있으면 있어. 하지만 얘는 보장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얘만이다는 아닌 거지. 그래서 필수라고는 안 하는 거야. 왜? 자, 있으면 있는데 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그래서 나 말고도 돼.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 선생님 근데 그러니까 왜 충분이라고 해요? 얘 말고도 더 넉넉하게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리고 필요 조건은 얘 없으면 안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주관적으로 느끼지 말고 이렇게 문장형으로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면적을 통해서 좀 더 이 문장형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사실 실전 시험에서는 시간지체 요인이 돼요. 네. 그래서 시험에서 이 명제 문제가 막 하나 나와 하나. 그래서 시간이 또 남아. 그런 시험에서는 고민을 하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100분의 100 문제. 그쵸? 그래서 한 문제에서 3분 쓰는 순간 시간 지체가 엄청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야. 자기가 그렇게 풀어서 맞을 때 더 빠르게 맞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죠? 벤 다이어그램 안 거치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림의 안대가 아니고요. 기호화가 빨라요. 그래서 논란 종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해나 기호화를 해야 해가 아니라 선택하세요. 벤 다이어그램보다 기호화가 빨라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훈련시켜 본 바 이거예요. 기호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벤 다이어그램을 제대로 그릴 리가 없어요. 벤 다이어그램을요 2개일 때까지만 제대로 그려요. 명제가 2개일 때까지는 괜찮아요. 명제가 3개가 되면 난리가 납니다. 뭐 오륜기 그릴 거야 여러 개면? 오륜기 알아? 오륜기? 그러니까 그 벤 다이어그램 자체를 그리면서 틀려요. 그러면서 헤매잖아. 그러면 시험 시간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흘러요. 나는 1분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리면 오륜기 그리다가 갑자기 5분 이렇게 지날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벤다그램이 도구인 건 맞으나 이해의 도구. 근데 기호화가 익숙해지게끔 만드는 데까지 훈련을 해야지 계속 벤다그램 훈련을 하는 건 옳지 않아. 그래서 기호를 똑바로 못 쓰는 사람이 벤다그램을 똑바로 그릴 리가 없다니까. 난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근데 기본적으로 명제가 3개잖아요. 그치? 2개일 때도 있지만 3개 많이 준다고. 자, 그 다음. 자, 이제 여기서 그래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까지 얘기를 했고, 필요 충분 조건 따로 벤다그램을 그리지 않은 건 A가 B의 필요이자 충분, B가 A의 필요이자 충분이면 겹쳐. 그냥 겹치다 못해 똑같아. A이자 B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는 B입니다. 그래서 얘를 기호할 때 A는 B야 라고 수학적인 등호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써요. A는 그냥 B야. A, B를 그냥 동치라고 보면 돼. 논리적으로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우리 2022년 지방직 7급입니다. 이 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 이렇게. 자, 여러분. 2022년 지방직 7급 문제를 보면 바로 앞에 나온 지방직 9급에 지문의 필요 조건이 나왔었다니. 자, 근데 안 써도 되지. 그치? 쓰면 더 빠른데 안 써도 되기는 하잖아. 근데 얘는 안 쓰면 틀려. 근데 절반까지는 올 수 있어. 여러분, 가와 나가 있죠? 선지 보실래요? 가와 나에 필요 충분 다 막 이렇게 발려 있어요? 가에는 없어. 근데 나에 뭐가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가는 결정할 수 있는데 나는 결정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얼마나 빡쳤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시간은 이미 투자가 된 거죠. 지문도 다 읽었고요. 가까지 추려놨어요. 근데 내가 이 말을 몰라. 말을 몰라서 결국에 결정을 못하고 마무리에 그죠? 찍었다는 거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야. 근데 저는 이때 지칠 때 논리특강 했어요. 미리. 나올 것 같아서. 왜냐면 9급을 먼저 보죠? 그때 2022년 9급에 나왔잖아요. 그냥. 필요조건 충분조건 나올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지칠 특강 때 이거를 멈춰 시켰어. 그리고 나왔지. 근데 이게 2022잖아. 근데 이때 2022에 이런 문제를 내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지난 시험에 항의하시는 분들이 또 꽤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예고도 없이 뭐 NCS형으로 가는 거냐 피셋형으로 가는 거냐 막 난리가 났었고 그 다음에 2023년에 출제기조 전환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항의가 엄청나게 빗발치고 그래서 바뀌기 전까진 그래 행정학이랑 행정법 먼저 가자. 그렇죠? 전공 필수부터 먼저 힘을 주자 해서 난도를 국어에 안 준 거예요. 예. 어차피 국어는 들어 엎을 거니까 그래서 2023, 2024의 국어가 굉장히 이지했던 거죠. 자, 그럼 2025는 어렵냐? 아니, 배우면 안 어려워. 잘하면 안 어려워. 잘하면 어려운 시험이 없어. 네. 자, 그럼 봅시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 자, 여기서 가 먼저 보고요. A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이럴 때 독해법. 실험은 잘 읽어야 되지만 그렇게 밑줄 그어도 다 구체화 진술이에요. 밑줄 긋기 시작하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꼭 찾으셔야 되는 건 실험 목적 그리고 실험 결과 2가지예요. 자, 실험이 나온다. 그러면 실험 목적과 결과 2가지를 찾으세요. 그 2가지만 밑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검은색 옷과 흰색 옷을 입은 6명이 2개의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를 주고받는 동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이 실험을 하는지 안 나오고 일단 실험 방법만 나오는 거야. 그럼 일단 읽어야 돼. 밑줄을 긋지 않고. 그러면서 여기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몇 번 패스를 주고받았는지 세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요청사항이죠. 패스를 세워달라고 요청해요. 여기다 밑줄. 그 다음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패스 횟수에 대해서는 각자 답을 말했는데 동영상 중간중간 나온 고릴라 복장의 사람이 몇 번 나왔는지 아예 못 볼 수 없는데 못 봤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같이 놀라고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 바보들 아니야? 봤는데 왜 못 보지 나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면 봤지. 나면 봤을 거야. 막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자, 못 봤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실험을 진짜 했을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이건 출제자가 쓰는 그리고 혹은 다듬어서 제시하는 글이에요. 그럼 이 생각을 계속해야 돼. 메타적으로 출제자가 왜 못 봤다고 하게 썼을까? 이렇게 못 봤다고 썼을까? 뭐 적게 봤다도 아니고 아예 못 봄. 그럼 눈에 들어와도 못 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참가자들이 패스 횟수를 세는데 집중하느라 여기 패스 횟수를 세는데 집중하느라 1분이 채 되지도 않는 길지도 않은데 심지어 9초나 나와. 9초나 나오는데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선 일반 독해력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좀.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용어를 살짝 바꿔요. 얘네는 보지 못했다고 말을 하거든. 나 고릴라 복장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해. 그러면 보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하면 아까 있는 말과 같은 정보야. 근데 여기서 다른 단어를 써요. 무슨 단어를 썼죠? 인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인지하지 못한 거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험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인 결과를 얘기하는 거랑 가치 부여를 한 거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게 독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에 인사혁신처 예시평가에도 실험 지문이 있었죠.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잖아요, 실험 지문이. 근데 필세된 실험 지문이 많단 말이죠. 융합인재를 원하거든요. 자, 그래서 융합인재를 원하니까 이런 걸 잘 찾아야 돼. 자, 그러면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이걸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결론에서는. 그래서 A는 이 실험을 통해 다음의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감각으로는, 감각기관으로는 지나가도 뭐는 못했던 거지? 그죠? 인지는 못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세요. 도구니까.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안에 충분과 필요 자리에 무슨 단어를 넣을 건데요? 항목을 잡는 것도 이제 이것도 스킬인데. 자,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얘네들 그 영상 다 봤어? 그쵸? 근데 뭐를 못한 거죠? 인지를 못했죠. 그러면 시각적으로 보다, 시각용어로 보다, 그리고 인지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조건문으로 표현해 볼까요? 인지했다면 시각적으로 봤던 거다. 있다. 이런 식으로 충분 조건이 설명이 되고, 시각적으로 보지도 못하면 뭐 할 수 없다? 인지할 수 없다. 고릴라가 등장조차 안 하면 당연히 인지 못하는 거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가의 빈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인지는 시각과 밀접하다면, 그러면 눈에는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영상을 봤잖아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고릴라가 보였어야 되죠. 시각만이 비밀이라면.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주의를 기울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 선의 조건이 뭐가 되는 거야? 중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언어로 들어오려면 어때야 돼? 중요해야 되는 거야. 중요해야 돼. 그래서 집중의 대상이 된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 1번부터 4번에서 그냥 독해에 대한 기억으로, 여기 우리가 집중에다가 체크해놨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을 지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푼다고. 논리 이런 거를 안 해도. 자, 근데 이 뒷부분에서 이 실험 결과를 우리 일상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시를 한 번 더 줘요. 자, 그러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을 입도록 권하는데, 밝은색 옷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시각적으로 더 잘 보이고요. 덕분에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밝은색 옷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 알아보는 건 아니에요. 바라보는 행위는 이때. 자, 여러분. 무슨 말로? 바뀐 말이요. 아, 벌써 집에 가고 싶고 그러면 안 돼? 깎아 먹었어. 자, 현장 탈출 불가야. 알았지? 독도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 걸 먹어놓고. 그죠? 사람이 이제 한국인이면 자존심이 있어야지. 자, 그치? 그 각각가가 다 떨어질 때까지 집에 못 가. 자, 어쨌든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알아보다, 바라보다. 이거 바라보다, 알아보다, 바라보다, 알아보다. 자, 그러면 이거죠. 여기다 넣어봐요. 바라보다, 알아보다 넣어봐봐. 아이, 말 똑같아. 얘가 바라본다고 해서 알아보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요. 알아보다.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건 이거죠? 바라봐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 여기에 뭐 들어가요? 고릴라. 그리고 또 놓친 사람들. 요거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식을 세우면 인지, 시각적인 지각. 여기 지각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우리 어휘력에서 나왔죠. 모두의 어휘 이런 데에서. 그래서 감각적 지각, 그 다음에 뇌로 인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때 봐봐요. 바라보는 행위가 주어잖아요. 제발 주어 잘 잡아주세요. 자, 여기 나오는 주어에 대해서 인지의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바라보는 행위는 얘가 주어잖아. 얘에 대해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뭐는 아니겠어. 충분 조건이 아닌 거지.
그래서 무슨 면적? 이 면적이 나오지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인 거죠. 이게 2022년 지방제 7급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출제기조전환 2차 예시평가 문제에서 1, 2차를 다 제가 갖다 놨거든요. 1, 2차 중에 논리로 푸는 문제는 다 가져다 놨는데 선생님 저는 얘도 논리 문제인 줄 몰랐어요. 이런 문제도 들어있을 거예요. 논리로 풀면 더 빠른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기업의 마케팅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는 유행지각, 깊은 사고, 협업을 살펴봅니다. 유행지각은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깊은 사고는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협업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요건 첫 문장에 대해서 구체화 진술. 이럴 때 밑줄 누구만 받으라고? 예,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과 이것을 살펴봐요. 이 세 개를. 그래서 첫 문장만 체크하세요. 그 제가 뾰족뾰족하게 체크를 좀 해놨는데 이게 AND의 기호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 라고 말할 때 쓰는 기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떨 때 쓰죠? 기업의 마케팅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얘네들을 보는 거죠. 이때 여기 보면 이 세 요소 모두래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러니까 AND 쓴 거야. 이 중에 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놓치면 안 돼.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하다고요? 필수적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 말에 꽂혀.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안 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생님 필요 조건은 필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서술어로. 그러니까 항상 문장을 좀 천천히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자, 뭐 하기 위해 이런 표현까지 같이. 뭘 위해서? 이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얘가 꼭 달성되어야 돼. 이 말은 이것이 달성되지 않으면 뭐가 없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공이 없는 거야. 없으면 없다인 거지. 그래서 기준 문장형으로 만들고 없으면 없다로 증명되는 게 뭐예요? 없으면 없다로 증명되는 게 뭐야? 필요 조건이죠? 아직 못 외웠어요?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아? 아니야. 이게 진짜 수많은 걸 안 하게 해줘. 오히려 요거 정도를 아는 게 논리학에서 범위를 확 줄이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 충분과 필요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항목 정해드릴게요. 마케팅 프로젝트의 성공 잡을게. 그래서 마케팅 프로젝트 말고 다른 프로젝트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그냥 성공 잡을게요. 성공하려면 여기서 모두에서 목표 요거 이 세 요소 있죠. 이 세 요소 요거 이렇게 끌어오고 저기 벤 다이어그램에다 넣어보세요.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건 어디까지나 벤 다이어그램만 그리시는 분들을 품어서 기호화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문제와 기호화로 푸는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 기호화로 풀려요. 벤 다이어그램이 더 우월한 케이스의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오히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기 어려운 레벨이 있죠. 그래서 기호화가 더 범용이에요. 예, 이거는 뭐 바꿀 수 없는, 실제로 뭐 NCS나 피셋 합격자들한테도 저 피셋 언어 논리 알고리즘 책 쓰고 그리고 백일기도 낼 때 초벌 출제진들 중에 행시 합격자들이랑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행시 합격자들도 실제 합격자들은 벤 다이어그램은 처음에 식들 같은 거 이해하고 그럴 때 동원이 되는 거지, 기호하고 나면은 벤 다이어그램 떼잖아요. 이유식 떼도 떼거든요. 밥 먹어 이제. 알겠지? 언제까지 이유식 먹을 거야? 알겠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계속 끓이지 말고 언젠가 떼야 돼. 근데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은데 항상 벤 다이어그램 하고 나면 그거 벤 다이어그램에서 식이 뭐가 어려워요? 작은 원이 왼쪽인 걸 뭐. 그지? 근데 지금 제가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굳이 식으로 다시 안 내려놓으니 이런 타입이 다르다고 생각했나 봐. 아니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줬으면 식을 쓴 거나 마찬가지고 식을 썼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린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럼 뭘 넣는 거냐면 유행지각, 깊은 사고, 협업.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성공. 이게 필수잖아. 됐죠? 자, 이렇게 놔야죠. 자, 하지만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이건 아니죠. 이거 세 개 다 달성했어. 근데 뭐 바깥에 있는 면적이 있지? 성공 바깥에 있는 면적이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니은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이야기하는 건요. 이 둘의 관계 자체고요. 기억이 얘기하는 건 이 자체야. 그치? 이 둘의 관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식으로 세우면 뭐예요? 성공, 유, 깁, 협이지. 아이고. 협. 요거지. 요게 식이죠. 근데 식문도 쓸 수 있는 거죠. 좌우에만 놓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 1번 볼게요.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가 유행지각,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면, 다면, 그쵸? 자, 그러면 이거 모든 걸 충족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는 여기 있죠. 주어가 맨 앞에 있어.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가 이거를 다 달성해서 이걸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문해력이에요. 앞에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고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로 근거로 드는 거죠. 얘네들이 다 이것들을 충족했더라. 그러니 얘네들을 충족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의 벤 다이어그램에 배치돼요? 아니면 어때? 수용이 돼요. 수용되죠? 그러니까 기억의 강화죠. 자, 그래서 답입니다. 이럴 때 시험장에선 2, 3, 4번을 검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2번, 3번, 4번을 보면 정답 확률이 올라갈까요? 시간 지체만 되죠. 한 선지를 보고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선지를 보고 가장 적절한을 고르거나 이런 문제 유형 자체가 아니에요. 논리는 생각해. 아예 하든 말든 둘 중 하나야. 알겠죠? 자, 바로 답이 나오는 거야. 만약에 3번 자리에 있었어. 그럼 1번, 2번이 거침없이 지워졌어야 돼. 보류되는 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보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이겨내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장 갈 때 시험장에선 그러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 그럼 2, 3, 4번 우린 공부 중이니까 여기 시험장은 아니니까 볼까요? 자, 여기서 2번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 중 그러면 성공을 못했다면 여기서 유행지가 깊은 사고 협업의 요건을 충족 못했으면 성공 못할 게 확실하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중 하나 이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 그럼 너 성공 못했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약화돼요, 강화돼요? 강화되죠. 기억이 그 얘기한 거잖아. 셋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원 바깥으로 나가버리지? 근데 이걸 꼭 원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고. 그쵸? 자, 그래서 이건 어때? 강화되죠. 자, 그 다음 유행지가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중 하나 이상에서 또 실패했지만 성공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프로젝트가 있다. 아까 전에 요거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였어요? 셋 다 뭐 해야 돼? 확보가 돼야 성공한다 였잖아요. 근데 이 중에 실패를 했으면 바깥원으로 나갔는데 그치? 그런데 성공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니은을 약화하죠. 니은이 얘기하는 건 뭐니까? 니은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 요건을 다 충족해도 그쵸? 성공을 못하는 것도 있어.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미안. 제가 말을 잘못했네. 니은을 약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건 니은을 강화하지도 약하지도 않죠. 니은은 그 얘기니까. 니은은 요건을 다 충족해도 성공 못할 수 있어지. 이 말과는 다른 얘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게 무관하다예요. 무관하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기억과 니은이 충돌되는 이론이 아니죠? 네, 기억과 니은은 서로 같은 벤 다이어그램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뭔가 상반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에서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강화도 약하다 안 돼 이거는. 자, 그 다음 유행지가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 그래, 이게 니은이거든. 그죠? 그래서 니은은 약화되는 게 아니라 제가 4번을 먼저 불렀어. 이건 강화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강화되는 이유는 이미 얘기를 한 니은에서 얘기한 것 자체가 그 면적, 여집합 면적이었잖아. 여기. 그죠? 그래서 사실 벤 다이어그램을 선생님들이 잘 그리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 정답 선지를 도출하는데 벤 다이어그램이 필요 없어. 기호로 그냥 나와. 근데 오답이 왜 아닌지 설명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오히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잖아. 뭐 저 부분을 설명하는 거잖아. 여기에 해당하니까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강사에겐 벤 다이어그램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걔가 왜 답이 아님을 이해하긴 쉬울 수 있으나 정답을 도출할 때는 시간 지체가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쉬는 시간을 잠시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기호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손을 우리 떼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11시 16분입니다. 아, 이때 11시였어야 되는데 지금 1교시, 2교시, 3교시에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시가 시간대가 막 이렇게 같진 않아. 문제 수록량이 다르죠? 네, 그래서 1교시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배치할 거예요. 뒤에 기호화부터 추론 규칙 이런 거는 조금 쉬고 시작하겠습니다.